네, 안녕하세요. 멘토리 전부대 차량입니다. 네, 지지난주에 FOMC와 고용보고서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의 조짐을 보이던 시장은 어제 CPI가 발표되면서 완전히 상승 무드로 돌아섰죠.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1% 넘게 상승했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66,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초강세였습니다. 투심에 완전히 불을 붙인 것은 소비자 물가였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낮아졌고 예측치와도 들어맞았습니다. 더 중요했던 건 근원 물가죠.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며 지난달 수치보다 0.2%포인트나 하락했고 예측치도 적중시켰습니다. 오늘 CPI가 특별히 더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던 이유는 그동안 전체 물가가 하락을 멈춘 데 이어 오히려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데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하방으로 고개를 돌렸고 근원 물가는 몇 달 동안 거의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의미 있게 하락했다는데 시장이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이죠. 현재 상품 물가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으로 하락 추세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경우 신규 임대료가 후행성으로 뒤늦게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약 1년 이상의 타임렉이 발생하는데요. 신규 임대료는 이미 2년 전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지만 이 영향이 아직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규 임대료가 내려가도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이 내려간 임대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죠. 계약이 갱신될 때나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연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자가주거비인데요. CPI에서 신규 임대료보다 자가주거비가 3배나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가주거비란 것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빌려준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계산하여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가주거비만큼 엄연히 주거비가 절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약분을 물가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자가주거비는 실제 발생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임의로 설정하여 대답하는 설문조사에 의한 집계입니다. 따라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프를 보시면 신규 임대료가 오를 때 자가주거비는 한참 뒤에야 오르고 내릴 때는 반대로 한참 뒤에야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가주거비의 비중이 신규 임대료보다 3배나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주거비는 신규 임대료보다 1년 정도는 늦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 자가주거비의 뒤늦은 하락이 그동안 주거비가 잘 내리지 않았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자가주거비도 완연한 하락 추세죠. 동시에 신규 임대료는 이미 바닥을 찍은 것을 넘어 지하실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CPI나 PCE에서의 주거비도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 주거 비용이 나중에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죠. 하지만 지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노동시장의 냉각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냉각은 곧바로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중에 임금 상승률이 가장 의미 있게 하락한 것도 확인이 되었죠. 이처럼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는 앞으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서비스와 주거비가 현재 인플레이션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가 하락 추세가 보이고 고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이제 시장은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후 매 2달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동성 확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월은 지난 FOMC에서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고용시장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었죠. 거기에 오늘은 물가까지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고금리의 관짝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의 동시 신고가 경신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완전한 강세장의 재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의 모멘텀은 강세장이 아니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오른 것은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금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무려 4년 동안 갇혀있던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상품 시장도 랠리를 재개한 것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은 빠질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은 오늘 장중에 6만 1,000달러에서 6만 6,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위험자산인 만큼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채권조차 상승했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내렸으니 당연하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시장이 상승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폐 가치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자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느끼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다른 통화들과의 비교일 뿐이죠. 그런데 다른 통화들은 지금 달러보다도 상태가 훨씬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 달러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달러와 다른 통화 간의 가치 차이가 아닙니다. 달러와 자산 간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통화량은 지난 2021년부터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엇이 예정되어 있죠? 네,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더해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의 완화까지 예정되어 있죠. 그럼 현재 가장 높은 금리인데도 양전되기 직전인 통화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격은 저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폐 가치의 하락은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수백 년간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뭐 몇 년 정도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 할 방향은 완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기적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돈이 생길 때마다 자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화폐를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저축이고 투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불장의 기운이 슬금슬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다시 매일같이 오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만약 다음 주에 PC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신호등에서 한번 쉬어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방향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속도만 약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주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유동성 확장 주기가 펼쳐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 유동성 확장 주기는 상승만으로도 아무리 못해도 2년 이상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수년간의 유동성 확장 시기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적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려 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자산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에 설명한 어떤 자산보다도 유동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매력의 저장 수단으로서만 쓰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완전하게 유동성의 주기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번 사이클은 최초로 유동성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장이 시작된 사이클입니다. 이유는 네, ETF 때문이죠. ETF의 강력한 수요 충격 효과로 유동성 확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먼저 상승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동성까지 확장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상 최초로 유동성 확장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상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사이클인데 여기에 유동성 확장까지 일어난다면 심지어 그 유동성 확장이 이제부터 막 시작되려는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면 이제 이번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괜히 슈퍼사이클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가격에만 사로잡혀서 모두 잊고 계시겠지만 반감기가 이제 지나갔죠? 반감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감기 효과는 결코 바로 나타나는 직발성 효과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개월 정도는 지나서 점진적으로 공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반감기 이후 두세 달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항상 있었죠. 하지만 그 횡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 사이클도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은 딱 평균적인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결국 이 세 가지 효과는 합쳐질 것입니다. 반감기 효과는 3달에서 6달 정도가 지나서 나타나니 3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인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이제 본격적으로 ETF로 대형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됩니다. 대형 기관들은 융통성이 낮기 때문에 자산 평가에 최소 2개에서 3개 분기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약 3분기 이후부터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준비되어 있죠. 이 모든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슈퍼사이클의 대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 다음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미 모든 세팅이 끝나고 막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는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발 시점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출발만 하면 되는데 그 정확한 출발 시기는 몇 달 정도 지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출발할지 아니면 3달 후에 출발할지를 모르니까 일단 탑승을 맞춰두라는 얘기입니다. 떠나고 난 뒤에는 너무 빨라서 탈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도 못 타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짧습니다. 상승장은 기껏해야 3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중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기껏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상승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차례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은 반감기가 지나고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이클의 대부분의 상승이 다 나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1년 반이 정확히 그 시점입니다. 출발 시점은 몇 달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10위 안에 드는 자산이 1년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은 1년 반 동안에도 계속 상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상승장 이후에도 수십 %의 하락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단기간에 무섭게 하락시키면서 때로는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질질 끌면서 개미들을 털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때마다 털려나가죠. 사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짧은 기간 조정조차도 못 견뎌서 안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매일매일의 가격이 아니라 월간 가격으로 보신다면 이 짧은 횡보는 나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이 반감기를 둘러싼 횡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눈에나 들어옵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지점은 지금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높은 곳입니다. 당장의 가격 변동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르든 내리든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권리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한 분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